네, 오늘 저는 미국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그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은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 대학 내의 market activities 또는 market-like activities,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허를 한다거나 그 컴퍼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market activities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연구비를 수주한다거나 그리고 파트너십을 갖는다거나 그런 거는 market-like activities가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론을 갖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국가와 그리고 시장과 대학 사이의 그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밀접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밀접해진 겁니다. 과연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책임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 라는 그 관점 자체도 사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버드 큰 대학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한 4가지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이 4가지 장면은 무슨 이론적인 걸로 뽑은 건 아니고 제 경험과 그리고 신문과 뭐 등등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해서 뽑아본 것입니다. 이거는 작년 초에 트럼프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하버드 대학의 당시 파우스트 총장이 워싱턴으로 내려가가지고 정관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버드 크림슨이라고 학생들이 내는 대학 신문이죠.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당시에 하도 약간은 좀 제목이나 여러 가지가 충격적이라서 스크랩을 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바로 이 말입니다. 대학 총장이 정부에 가서 로비를 한다. 이런 관점은 이 미국 대학사를 봤을 때 한 30년 전, 40년 전, 뭐 20세기 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정부와 거리를 유지를 하고, 대학 교육과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뭐 NSF와 NIH와 뭐 등등 해가지고 디펜스 디파트먼트 포함해가지고요. 워낙에 국가의 지원이 거대해지다 보니까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파우스트 총장은 고등교육의 리더로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NIH 펀딩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한 해 전에 2016년에 일어났던 건데요. 하버드 대학이 칩을 만드는 마이크론 회사와 조그만 다른 회사를 특허 소송을 한 겁니다. 대학이 특허 소송을 건 거죠. 이 사진에 있는 분은 로이 고든이라고 화학과 교수인데, 디램을 2디멘전인데 그걸 3디멘전으로 만들 때 인슐레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슐레이션을 하는 화학 물질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회사를 비롯해서 다른 회사가 그거를 마음대로 썼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이 소송을 건 건데, 여기 소송을 건 주체를 보면은 이 시니어 프로보스트의 대학의 시니어 프로보스트가
대학에서 상업화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맺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의 중심 그 임무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하면서 더불어 테크놀로지가 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 임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더불어 지적재산권은 그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때 그 연구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모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이 그 산업화, 상업화 뭐 이런 것들을 그 시장을 보는 눈을 대변한다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최근의 일인데요.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앤버사라는 그 과거의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그 교수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달에 하버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20년간 그 이분이 출판했던 논문 중에서 31편을 리트렉션을 한 겁니다. 논문 철회를 한 거죠. 논문 철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쌓았던 그 라이프타임 그 어치먼트를 이렇게 그 부정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2001년에 이분이 그 네이처지에 굉장히 그 컨트로버셜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논문을 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심장이 뛰는데 이게 그 심장이 계속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기 안에 그 스템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그 물음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분은 그 골수에 있는 스템셀을 그 심장에다가 그 이식을 함으로써 이게 뛰게끔, 그러니까 물론 마우스에 대해서 한 거죠. 그렇지만은 뛸 수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저널에 그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 분야에 있는 심장하는 사람들은,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재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리플리케이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컨트로버시가 2004년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 세 팀이 그 했는데 그거를 재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 정도에서 사실은 이 논문이 리트렉션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그 크레디빌리티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컨트로버시한 거를 계속 그 추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크레딧을 더 쌓은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하버드에서 그전에는 뉴욕에 있는 조그만 그 메디컬 스쿨의 교수였는데 하버드에서 전격적으로 하이어링을 합니다. 하이어링을 하고 이분이 계속 승승장구 NIH에서 펀딩을 따고 그래가지고 2012년에는 조금 더 컨트로버셜한 프로보커티브한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거는 바로 심장 안에 그 스템셀을 자기는 발견을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그때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썼던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이 나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할 줄은 몰랐다. 뭔가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재현할 수 없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2013년에 들어갔고 2년이 걸려서 이분을 이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3년 뒤에 논문 철회를 대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기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의 입장은 이게 과학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컨트로버시를 안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우리가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이제 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큰 거 하려는 그런 어떤 템텐션이 있고 유혹이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유혹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와 반대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보지 못하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 안에서도 그거를
그냥 승인해주는 그런 어떤 그 인스티튜셔널 베리어가 존재한다. 라는 그 지적을 저기 뉴욕타임스 기자가 했습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포함시킨 게 최근에 벌어진 대학원생 노조 결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학원생 노조는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역사를 보면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이제 학생들이 우리는 노조를 결성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러면은 학생회 내에서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겪는데 첫 번째 투표에서는 학생들 안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추진을 못했고요. 2018년에 이제 최근에 추진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노조와 추진을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게닝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학생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는 거는 인문 사회 쪽의 대학원생들은 이거가 노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이공계 쪽은 노조가 맞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당시에 하버드 총장 파우스트 총장의 입장은 이게 노조를 우리가 만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교수와 학생과의 긴밀한 관계, 멘토링 릴레이션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깨질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고용주와 종업원의 그런 관계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대학의 임무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크게 반대를 했는데 파우스트 총장은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적인,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인데 이 지점에 있어서는 학생 편이 아니었던 거죠. 나름대로의 대학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캐피탈리즘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본주의가 대학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라는 어떤 걱정은 사실은 최근의 얘기가 아니고요. 100년 전에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이언스에서 콜링이라는 보케이션이라는 유명한 렉처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책에 수록이 됐죠. 거기에서 이미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주도 자본주의의 폐해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과 생산력을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얘기할 때는 국가가 대학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측면과 더불어 이 독일 대학의 조직을 아시는 분은 친숙하실 텐데 이제 프로페서 밑에서 있는 조교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굉장히 상명하복적이고 한쪽이 완전히 리소스를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그런 지적을 이미 100년 전에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개입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막았지만은 시장이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MIT도 그렇고 다른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20세기 초부터. 그래서 그거가 이 비즈니스 원리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베블린이 이미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는 미국 대학에서는 국가보다는 시장 개입을 걱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존스 홉킨스, 시카고, 스탠퍼드 등 여러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함으로써 연구 중심 대학으로 연금 중심 대학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들도 록펠러 재단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재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 문제는 생물학적인 문제로 생물학적인 문제는
물리화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환원적인 그런 어떤 연구 방식을 크게 그 도모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졌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NIH, NSF 등 국가가 개입하는 것들이 당연해지는, 처음부터 당연했던 건 아닙니다. 50년대만 해도 굉장히 우려의 말이 많았는데 80년대, 90년대 가면은 너도 나도 이거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란 말 자체를 쓴 사람은 사회학자이자 그 STS 그 학자인 에드워드 해켓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보스턴 대학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아카데믹 사이언스의 그 조직 문화의 변화에 그 관심을 가져가지고 과연 자본이 주는 그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과 안트레프너럴 캐피탈리즘을 합친 형태로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그 관심이 있었던 거는 상업화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로 인해서 대학 조직 내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안했던 말이 아카데믹 마지널스라는 그런 그 연구군이 생긴다는 거죠. 말하자면 포닥, 그리고 연구 교수, 계약직 연구자, 스태프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연구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 사람들은 이 프로페서와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러면서 소외가 생기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병리를 얘기할 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티처와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도 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90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때에 그러니까 80년대에 변했던 대학이 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운동 비슷한 것들이 쭉 퍼져서 그거를 이제 크리티컬 유니버시티 스터디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뭉뚱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상업화에 대한 비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7년에 슬로터라는 사람이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는 타이틀의 책을 써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대학의 관리 뭐 이런 관리학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하면서 상업화나 뭐 이런 어떤 경향들을 이렇게 쭉 약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게 됐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어떤 생각을 공유를 하면은, 먼저 이제 기술 이전 전담 부서들이 우후죽순격으로 80년대, 90년대 생겼는데, 바로 그 뒤이어서 90년대, 2000년대 윤리 전담, 연구윤리 전담 부서들이 같이 생긴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두 현상이 거의 패러렐하게 일어났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우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책임 있는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같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은 단순히 상업화의 현상, 그게 아니라 지식 생태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다란 변화인 거죠. 대학의 존재 이유, 사회에서의 위치가 변하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는 연구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너 책임 있어 얘기할 때는 연구자의 책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쉽게 환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소재를 아카데믹 마지널즈에 둘지, PI에 둘지, 대학에 둘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앤버서라는 분은 실제로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내 연구는 계속 중요하다라고 믿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로그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사람이 데이터를 그렇게 쓴 거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말을 몇 년 전에 황우석 박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버드 대학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논문 철회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럼 대학은 적절한 시점에 개입을 해가지고 할 책임을 다 한 거냐?
대학은 책임질 게 없느냐? 저기 국가에 한 100억 정도를 배상을 했는데 배상하고 그 처벌만 하면 그러면 그 뒤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그런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관계 변화를 얘기를 할 때 과연 대학은 그럼 널리지 팩토리고 그리고 대학원생은 칩 레이버고 그리고 학부 학생은 이 캡티브 오브젝트라고 이 4년 적어도 4년 동안은 그 수업료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획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과연 그런 존재가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제 주장을 말했다기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